50년이면 세계의 절반을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시베리아에서 중동까지 펼쳐진 거대한 제국이 있었죠. 하지만 그 제국은 100년도 버티지 못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제국이 가장 빠르게 무너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몽골 제국이 한순간에 사라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베리아의 작은 부족 출신 소년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1162년 태어난 태무진이라는 아이였죠. 그의 아버지는 포로로 잡은 적 장수의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장명이 아니었어요.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었거든요. 당시 몽골 사회에서 명성은 곧 권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태무진이 9살 때 아버지가 독살당했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에 권력을 잃은 가족은 다른 부족에게 쫓겨났어요. 모든 걸 빼앗긴 소녀는 그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복수하려면 군대가 필요했죠. 태무진은 수년간 전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방식이 혁명적이었습니다. 다른 몽골 지도자들은 혈연으로만 권력을 나눴지만 태무진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었어요. 무능한 친척보다 유능한 평민이 장군이 되는 시스템이었죠. 이 방식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태무진에게 철저히 충성했어요. 자신들의 지위가 오직 그에게서 나왔으니까요. 40세가 되자 태무진은 몽골 최강자가 됐어요. 1204년 나이만족과 메르키트족을 완전히 정복했죠. 패배한 전사들은 그의 부하가 됐고 공주들은 그의 가족과 혼인했으며 통치자들은 가신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신은 가택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신으로 가족과 집안의 모든 일을 보살펴준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부족 지도자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1206년 그들은 회의를 열었죠. 태무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를 칭기즈칸, 즉 모든 몽골인의 대칸으로 추대하는 것이었어요. 대칸은 몽골, 트르크 등 유목 민족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 즉 황제나 제왕을 일컫는 칭호로 큰 칸이라는 뜻이며 몽골 제국 시절부터 황제급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이는 일반적인 부족장인 칸보다 높은 지위이며 중국의 황제와 같은 의미로 쓰였답니다. 44세의 태무진은 이렇게 몽골 제국의 황제가 됐죠. 새로운 제국엔 두 가지 철칙이 생겼습니다. 첫째, 오직 칭기즈칸 가문만이 제국을 통치한다. 둘째, 모든 이웃을 정복해서 국경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어요. 정복당한 사람들은 언제나 반란을 꿈꾸죠. 그래서 몽골은 독특한 동화 정책을 썼어요. 정복한 부족을 몽골 무리 사이에 흩어놓은 겁니다. 이웃이 모두 몽골인이니 자연스럽게 몽골 문화를 배우게 됐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자녀는 완전한 몽골인이 됐죠. 동시에 몽골은 유용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투르크인에게서 행정 기술을 배웠고 중국에게서는 화약과 공성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공성 무기란 성을 비롯한 방어 시설에 적을 공격할 때 무거운 성문, 두꺼운 성벽 및 기타 요새를 부수거나 약해지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1211년 칭기즈칸은 중국 침략을 시작했어요. 상대는 대금이라는 나라였죠. 인구도 많고 기술도 앞섰으며 전문 군대를 갖춘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몽골은 겨울에 싸웠거든요. 대부분의 군대는 겨울엔 전투를 못했어요. 눈 덮인 땅에서 보급이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베리아 출신 몽골인들은 달랐죠. 혹독한 겨울에도 이동하고 식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도시와 군대를 기습했어요. 적군이 다가오면 재빨리 후퇴했죠. 중국군이 추격하면 말을 타고 달리며 화살을 쏘았습니다. 중국엔 기마 궁수가 없었어요. 따라잡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1215년까지 칭기즈칸은 북부 대금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 다음엔 중앙아시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216년 카라키타이 제국을 무너뜨렸고 위구르족은 평화롭게 복속시켰어요. 1218년엔 호라즘 제국을 공격했죠. 중앙아시아와 이란 일부를 다스리던 강국이었습니다. 3년 후인 1221년 그들도 항복했어요. 1227년엔 서하 왕국까지 정복했죠. 몽골은 정복지를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유목민인 그들은 도시 생활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대신 현지에서 유능한 사람을 찾아 통치자로 임명했어요. 항복한 왕들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죠. 단, 세금을 내고 군인을 보내며 몽골 관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중국 화약 기술자가 유럽으로 건너갔고 위구르 관료가 이란을 다스렸으며 중국 농민이 몽골 농장을 일궜어요. 모든 통치자와 관료는 몽골 쿠릴타이에 속했습니다. 몽골어로 쿠릴타이는 중세에서 근세까지 개최되었던 몽골의 정책 결정 최고 기관입니다. 쿠릴타이는 새로운 칸 선출뿐만 아니라 법 제정, 군사적 행동에 대한 논의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치 회의였거든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제국의 미래를 결정했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쿠릴타이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전쟁 선포, 영토 변경, 대규모 건설 같은 것들이었죠. 이 시스템은 동의에 기반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관료의 결정을 지지하면 그들도 당신을 지지했거든요. 이 관료제에 합류하면 엄청난 이득이 있었어요. 몽골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전리품과 조공이 쏟아졌습니다. 유목민인 몽골은 물건을 쌓아둘 수 없었어요. 자주 이동하니 운반 가능한 것만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전리품을 나눠줬습니다. 데칸이 충성스러운 부족과 왕국에 분배하면 그들은 다시 영주와 부족장에게 나눠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신하에게 돌아갔어요. 더 충성스럽고 유용할수록 더 많이 받았죠. 이렇게 몽골 지도자들은 신하들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217년 제국은 서쪽 카스피해에서 동쪽 중국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그해 칭기즈칸의 장남이 먼저 죽었습니다. 몇 주 후 칭기즈칸 자신도 세상을 떠났죠. 통치자와 후계자가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모든 지도자가 몽골로 모여들었어요. 다음 데칸을 정하기 위해서였죠. 만장일치가 필요했습니다. 2년이 걸렸어요. 1229년 칭기즈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가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너무 거대했어요. 혼자서 관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오고타이는 제국을 세 칸국으로 나눴습니다. 각 칸국은 칭기즈칸 가문 출신의 칸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세 칸 모두 데칸 아래에 있었죠. 황제 아래 여러 왕이 있는 것처럼요. 첫 번째는 킵차크 칸국이었습니다. 러시아 남부의 광활한 초원을 차지했어요. 칭기즈칸 장남 주치의 아들들이 통치했죠.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차가타이가 다스렸어요. 제국의 중심지였기에 교역망과 관료제의 핵심이었죠. 세 번째는 오고타이 칸국이었습니다. 몽골 본토, 북중국, 이란을 통치했어요. 선거 기간 동안 적들이 준비했기에 처음 몇 년은 반란 진압에 써야 했습니다. 이후 오고타이는 확장을 재개했어요. 킵차크에겐 동유럽 침공을, 이란 주둔군엔 이란 완전 정복을, 차가타이엔 인도 침공을 명령했죠. 인도 원정은 실패했지만요. 1234년 대금을 멸망시켰고 남송 침공도 시작했어요. 오고타이의 정복 자체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칭기즈칸 시대에 살아남은 모든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1241년 오고타이가 죽었어요. 12년간의 통치였습니다. 5년간의 선거 끝에 1246년 귀윌크가 데칸이 됐죠. 하지만 제국은 너무 거대했어요. 각 지역마다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몽골은 정복 후에도 현지 제도를 그대로 뒀으니까요. 귀윌크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신국의 관료제를 몽골 방식으로 통일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인 인구 조사를 실시했죠. 35년간 정복한 것들을 정확히 기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1248년 불과 2년 만에 사망했거든요. 다시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후보들이 무력으로 다퉜어요. 3년 후 1251년 몽케가 선출됐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공한 몽골 황제로 평가받아요. 귀윌크의 개혁을 완성하고 제국을 직접 통제했거든요. 지출을 줄이고 부패를 단속하고 상인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민간인 약탈도 금지했어요. 몽케 시대에 몽골은 시리아, 바그다드, 터키 일부를 정복했습니다. 중국의 대리 왕국도 무너뜨렸고 고려와 베트남을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유럽에선 러시아 전역을 장악했죠.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전 세계 정복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통치자라는 모토 아래요. 그 결과 아시아 무역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해졌어요. 상인은 한국에서 유럽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1259년 몽케가 죽었어요. 당시 제국은 한국에서 루마니아까지 뻗어 있었죠. 그 후 5년간 선거라는 이름의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1264년 쿠빌라이 칸이 승리했어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된 인물이었거든요. 몽골인보다 중국인에 가까웠죠. 그의 목표는 중국 완전 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칸국들은 달랐어요. 킵차크는 유럽을, 일칸국은 중동을, 차가타이는 인도를 원했죠. 쿠빌라이는 몽골을 통일할 수 없었습니다. 1266년 몽골 제국은 네 칸국으로 분열됐어요. 동유럽의 킨차크,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이란의 일칸국, 동아시아의 몽골 울루스였죠. 각자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이야기부터 볼까요? 쿠빌라이 칸은 제국 대부분을 잃었지만 중국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었으니까요. 1267년 그는 유목 생활을 완전히 그만두고 베이징에 정착했습니다. 4년 후 제국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원나라였죠. 완전한 중국식 이름이었습니다. 황제가 된 후 그는 한국, 미얀마, 티베트를 침공했어요.
가장 유명한 건 일본 침공이었습니다. 몽골이 전쟁을 시작할 땐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보통은 상대를 위협해서 군대를 국경에 모으게 만든 다음 우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자위를 명분으로 침공했죠. 쿠빌라이가 일본에 보낸 편지를 보세요. 일본인들은 바다 너머 멀리 살지만 중국과 계속 교류했다. 그런데 조공을 보내지 않았다. 과거 중국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 황제 아래 해와 달 아래 모든 이가 신하다. 너희 어리석은 야만인들아, 감히 반항할 생각이냐? 이런 식이었어요. 1274년 몽골이 침공했을 때 태풍이 함대를 파괴했습니다. 1281년 다시 시도했지만 또 태풍이 왔어요. 일본인들은 이를 신의 바람, 가미카제라고 불렀죠. 일본 침공은 몽골에게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바다였던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몽골은 전리품과 조공을 나눠서 충성을 얻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늘어났지만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더 많은 조공을 받을 수 있을까? 해답은 재건이었어요. 몽골이 파괴한 중국 인프라를 복구하면 더 많은 조공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엔 강력한 중앙 집권이 필요했어요. 몽골 시스템은 각 지역이 자치했기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중국식 정부를 도입했어요. 황제와 궁정이 모든 권력을 가진 체제였죠. 이 시스템으로 운하, 도로, 농지를 건설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을 몽골로 보내 마을과 도시를 세웠어요. 이제 몽골은 현지 중국인 대신 중국에서 직접 식량을 가져올 수 있었죠. 하지만 이를 위해 중국 관료가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몽골인들은 점점 중국화됐어요. 1307년까지 중국 관료들이 몽골 관료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몽골 인구는 둘로 나뉘었어요. 도시로 이주해 중국 문화에 흡수된 사람들과 초원에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350년대 연이은 자연재해가 왔어요. 홍수와 해일이 덮쳤죠. 사람들은 몽골을 비난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느라 굶주렸는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으니까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소수의 몽골군이 막을 순 없었습니다. 지방 총독들이 독립을 선언했어요. 1368년 몽골 무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몽골 본토로 후퇴했습니다. 황제를 지킬 군대가 사라지자 원나라는 여러 나라로 분열됐어요. 다음은 킵차크 칸국입니다. 칭기즈칸의 장남 주치가 세운 나라였어요. 주치가 일찍 죽어서 그의 아들들이 통치했죠. 작은 칸국이었지만 넓은 초원이 많아 몽골인에게 완벽했습니다. 칭기즈칸 사후 몇 년간 반란을 진압했어요. 1237년엔 동유럽, 특히 러시아를 침공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장점은 엄청나게 넓고 추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군대는 겨울에 죽었죠. 하지만 몽골은 달랐습니다. 말을 타고 이동했고 넓은 들판에서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었어요. 단 4년 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부를 정복했죠. 이제 유럽 나머지를 차지할 차례였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은 두 곳이었어요. 헝가리와 폴란드였죠. 그들은 여러 독일 국가와 동맹을 맺어 몽골에 맞섰습니다. 결과는요, 거의 완전한 실패였어요. 1242년 몽골은 헝가리 인구 절반을 학살했습니다. 불가리아를 정복했고 폴란드에선 독일 장군이 겁먹고 도망쳤어요. 유럽의 방어선이 무너졌죠. 몽골은 대륙을 가로질러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왔어요. 대칸 오고타이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새 칸을 뽑는데 3년이 걸릴 거였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몽골군이 완전히 후퇴한 겁니다. 승리 직전이었는데 말이에요. 유럽은 몽골의 재침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키차크는 서유럽 정복에 관심이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 서유럽엔 강과 산과 늪이 많았습니다. 무리가 돌아다니며 조공을 모으기 힘들었어요. 그다지 가치가 없었죠. 둘째는 내분이었습니다. 1266년 제국이 네 칸국으로 쪼개진 후 칸국끼리 전쟁을 시작했어요. 캅차크가 서유럽을 공격하면 1칸국이나 차가타이가 뒤를 칠 거였죠. 그래서 유럽 침공은 거의 불가능했고 몽골은 폴란드와 헝가리보다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으니 내부 정치에 집중했어요. 킴차크의 통치자가 되려면 무리에서 가장 강해야 했거든요. 곧 부족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내전들이 벌어졌어요. 부족들이 싸우면서 동맹이 필요했죠. 여기서 러시아인들이 등장합니다. 몽골의 조공을 바쳐야 했던 러시아인들은 여러 부족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어요. 조공을 줄이고 더 많은 땅을 얻고 심지어 몽골 가문과 혼인까지 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인과 무기와 보급품을 제공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키차크는 러시아 지원에 점점 의존하게 됐죠. 권력을 얻은 러시아 통치자들은 새 도로를 짓고 정착지를 만들고 농지를 개간했습니다. 러시아는 강해졌고 이는 킵차크 내부에 더 많은 내전을 일으켰어요. 처음 동유럽을 정복했을 땐 부족들을 골고루 나눴습니다. 어느 부족도 특별히 강하지 않았죠. 하지만 13세기와 14세기에
어떤 지역은 부유해지고 어떤 곳은 가난해졌어요. 몽골 지도자는 권력 유지를 위해 백성에게 조공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조공이 줄면 권력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부족들은 권력을 위해 더 많은 내전을 벌였죠. 14세기에 내전이 너무 많아져서 칭기즈칸 후손들이 멸종했습니다. 엄청난 문제였어요. 오직 칭기즈칸 가문만이 칸국을 통치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남지 않은 거죠. 이건 누구나 대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주요 부족이 누군가를 왕좌에 앉히려 싸웠어요. 더 많은 내전이었죠. 결국 일부 몽골인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킵차크에 남아야 하지? 누가 책임자인지 싸우기만 할 뿐이잖아. 15세기의 일부는 짐을 싸서 몽골로 돌아갔어요. 다른 이들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몽골이 내분으로 제국을 서서히 파괴하는 동안 러시아는 신중한 외교로 힘을 쌓았어요. 몽골은 러시아 동맹국 지원에 의존했거든요. 킵차크가 분열되는 동안 러시아는 통합됐습니다. 모스크바 주도로 몽골 군주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1480년 러시아가 독립국이 됐습니다. 그 후 303년 동안 그들은 킨차크의 모든 영토를 정복했어요. 마지막 한국인 크림은 1783년 4월 8일 러시아에 합병됐습니다. 결국 킵차크의 몽골인들은 몽골로 돌아가거나 현지에 통합됐어요. 오늘날 그들의 후손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라트비아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칸국입니다. 1256년 몽케 칸이 세웠어요. 이란 대부분, 바그다드, 아나톨리아 일부를 정복한 후였죠. 바그다드 이후 나머지 아랍 국가들은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몽골은 평야 전투에 능했고 중동엔 개방된 공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대부분이 사막이었죠. 즉 침공 경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동차 없던 시절엔 말이에요. 몽골은 적을 기습하거나 예상 밖의 곳에 나타나는 대신 좁은 통로에서 싸워야 했어요. 더 나쁜 건 말들이 낙타를 무서워한다는 거였습니다. 중동 군대엔 낙타가 많았죠. 이로 인해 일칸국의 서쪽 확장이 제한됐어요. 지중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막, 킵차크, 차가타이, 아랍 사이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이웃들과 자주 전쟁을 벌였어요. 문제는 일칸국이 대규모 무리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넓은 영토를 다스렸지만 대부분이 몽골 무리에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무리는 가축이 풀을 뜯을 넓은 초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영토의 상당 부분은 산, 사막, 바다였죠. 말은 돌과 모래와 소금물을 먹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몽골의 이동이 제한됐어요. 동시에 이런 곳들 중 상당수에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그다드는 주요 도시였어요. 하지만 사막 안 강가에 있었죠. 몽골 무리가 이 지역에서 방목할 순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비옥한 초원에 머물며 반란 위험을 감수하거나 중요 도시 근처의 척박한 들판으로 가서 기아로 무리 일부를 잃거나 둘 다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무리는 충분한 조공과 식량을 위해 자주 이동해야 했어요. 이 때문에 일칸국 통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필요할 때 그곳에 갈 수 없다면 통치하기 힘들거든요. 가뭄이 들면 누구에게도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몽골은 땅과 자원을 두고 자주 다퉜어요. 모두를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는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불안정 때문에 상인들은 종종 중동 대신 러시아를 거쳐 여행했어요. 몽골은 조공을 더 적게 받았고 자원을 더 심하게 두고 싸웠습니다. 불안정이 더 커진 거예요. 국가는 보통 위기를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이미 위기 중인 국가는 다른 문제를 감당 못해요. 단 한 번의 큰 위기만으로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1316년 칸이 죽었을 때가 그랬어요. 아들은 너무 어려서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이 어른이 될 때까지 파벌간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는 결국 칸이 됐지만 1335년 31세에 사망했습니다. 많은 아내가 있었지만 자식은 한 명뿐이었어요. 최악은 그 아이가 여자였다는 겁니다. 여자는 칸국을 통치할 수 없었죠. 더 심각한 건 1330년대 흑사병이 일칸국을 휩쓸어 왕위 계승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한동안 새 통치자를 찾았지만 너무 많은 위기가 한꺼번에 와서 일칸국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칸은 전투에서 포로가 됐어요. 일칸국 영토는 여러 나라로 분할됐고 중동과 페르시아의 몽골 지배는 1335년에 끝났습니다. 마지막은 차가타이 칸국입니다. 1227년 차가타이 칸이 세워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했어요. 중앙아시아엔 넓은 초원이 많아서 몽골 무리가 말과 소를 방목하기 좋았습니다. 생활이 수월했죠. 시간이 흐르며 몽골인들은 현지 문화에 융화됐어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쿠빌라이 칸이 제국을 중국식으로 통일하려고 몽골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둘째, 총이 발명됐습니다. 보병은 총을 쉽게 쓸 수 있었지만 기병은 어려웠어요. 머스킷 제장전엔 양손이 필요한데 말을 타려면 한 손은 써야 했거든요.
활은 쉽게 쏠 수 있지만 1분 넘게 재장전하는 머스킷은 불가능했죠. 머스킷이 활보다 사거리가 길어지자 군대가 몽골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화살에 맞기 전에 말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총알엔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몽골인들이 거의 500년간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통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며 몽골인들은 결국 유목 생활을 그만두고 정착해 농부와 도시민이 됐어요. 몰락에 대해선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중가륵 한국에 정복당했어요. 그들은 한때 몽골에게 정복당한 민족이었죠. 500년 후 복수하러 온 겁니다. 1755년엔 중국에 정복당했어요.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은 중국 영토입니다. 우리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제국의 다소 허무한 종말이네요. 하지만 차가타이는 존속하는 동안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일칸국이 무너진 후 차가타이는 이란으로 진군해 대부분을 정복했어요. 1370년 티무르 칸이라는 이름으로 티무르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란과 중앙아시아 정복은 몽골 제국의 마지막 주요 확장이었어요. 이후 서서히 쇠퇴했죠. 마침내 인도 정복에도 성공했습니다. 구성원 중 한 명이 추방돼 인도로 가서 1526년 무굴 제국을 세웠거든요. 이것이 몽골 제국의 최후 영광이었습니다. 불과 한 세기 만에 세계를 정복하고 사라진 제국, 그들이 남긴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